어느 날 국과수에 뜬금없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실로 기괴했습니다. 대원님의 머리를 돌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지만 실제로 국과수 부검실에는 포르말린에 담겨 보존된 인간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1930년 어느 날 3년 안에 큰 홍수가 날 것이며 자신은 그 이후 하늘의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찬 연설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자로 알려지며 전국 각지에서 전 재산을 들고 찾아오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바치기까지 하는 신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점점 불어나는 신도들을 다스리기 위해 불만을 가진 신도들을 죽이거나 심지어 임신한 여신도와 태아까지 죽이며 모든 비밀을 감추려 했습니다. 무려 총 300여 건이 넘는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결국 한 신도로부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백백백의의 의적적적감은 깜감응하시옵숭성이라는 주문을 가진 백백교의 교주 전용의 사건입니다. 차가운 겨울,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대학생 A씨는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검정 에쿠스를 몰던 강씨는 그녀에게 접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30분 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가 밤늦게 들어갔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A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가 A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의 치밀함은 모든 일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손톱을 절단하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죽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계획성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납치 후 단 2시간 만에 잔혹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37일의 악몽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입니다. 인숙이는 1997년에 결혼하여 곧 딸을 맞이했으나 비극적으로 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고 이후 인숙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남편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2000년 남편은 심한 뇌진탕을 겪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가 우연히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여 남편은 다시 한번 뇌진탕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불행히도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몇 달 후에는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숙이와 남편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결국 2002년 남편은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맙니다. 인숙이는 딸도 잃고 남편도 잃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사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인숙이는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 만점을 기록한 엄인숙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 SNS에 자신의 사적인 순간들을 공유하던 아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진술하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URL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움에 휩싸인 차에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아라는 그녀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음을 깨닫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며 협박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아라는 절망에 빠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아에게 수치스러운 영상을 찍어서 4번 방에 업로드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라는 마지못해 카메라 앞에 서고 자신의 모든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갖가지로 알려진 문현국의 N번방 사건입니다. 1975년 가을 경기도 평택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3명의 어린 손주들과 그들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딸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그 평화가 참혹하게 깨어졌습니다. 한밤중 어떠한 남성이 그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할머니와 그녀의 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그 집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은 끔찍하게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11살 된 손녀는 집 밖 큰 나무에 묶여 강간 시도 후 잔인하게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와 그녀의 딸 그리고 나머지 2 손주가 망치로 무참히 공격당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잔혹하게도 희생자들의 얼굴을 심하게 훼손시킨 것은 물론 망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김대두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목에 피멍이 든 채 경찰서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녀는 피멍이 든 목을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졸랐다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차 앞으로 고의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차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한번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일부러 부딪혔다는 증거 있습니까? 결국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차 안에서 온몸에 칼을 20차례 찔려 사망한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경찰에 분노했습니다. 대체 왜 그녀의 신변 보호 요청을 무시했나요? 담당 형사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이라고 안 했잖아요. 어떻게 신변 보호를 해요? 이 사건은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김진우 사건입니다. 서울의 차가운 밤, 전화방 도우미 소영은 신비로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의 끝에서는 공권력을 사칭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를 조용한 오피스텔로 유인했습니다. 소영은 경계심을 품으며 남자를 만났고 그의 손에 들린 경찰 신분증을 보고 안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안, 남자는 우선 소영에게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샤워실의 문이 닫히자 불안감이 소영을 엄습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남자가 해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해머가 이미 그녀의 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소영은 욕실 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는 칼로 그녀의 목을 자르며 콜럼버스 1492의 선율을 크게 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남자는 조용히 시신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서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입니다. 1999년 가을 울산 남구 옥동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의 집에 갑자기 괴한이 들이닥쳤습니다. 2층 단독주택의 옆 놀이터 담장을 통해 침입한 괴한은 음산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큰 방, 작은 방에 가둔 뒤 타겟으로 50대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을 살해하려 했지만 180cm에 100kg가 넘는 거구의 아들이 필사적으로 반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관에 공구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도망가는 척하다 망치를 들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둘을 죽인 괴한은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발자국까지 지우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피범벅이 된 채로 쓰러진 아들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의 롤모델로 알려진 정두영 사건입니다. 어느 새벽 수원에서 은진이와 그녀의 두 친구는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낯선 남자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은진이와 친구들은 아무 의심 없이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 남자들은 갑자기 그 본색을 드러내며 끔찍한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차를 세운 그들은 은진이와 친구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노끈을 목에 감아 살해하는 엽기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친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다른 여성들은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고 그로 인해 나머지 2명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은진이와 친구들은 극한의 공포감에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극렬하게 몸부림치던 두 여성에게 안심하라고 속여 저항을 멈추게 한 뒤 양손과 발을 결박하고 잠시 후 같은 방법으로 차례대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러곤 시체들을 마치 마네킹처럼 차량 뒷좌석에 쌓아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월드컵에 가려진 김경훈, 허재필 사건입니다. 김 씨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어느 저녁 주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채 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증오는 곧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된 그의 범행은 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 씨는 김 씨의 차량 안에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했지만 김 씨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채 싣고 밤새 여러 도시를 거쳐 다녔습니다. 그는 주 씨의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하며 자신의 증오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차량 검문 검색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도주하던 중 서울 중구에서 사고가 나자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의 잔혹한 행위는 고작 이전에 있었던 김모 씨와의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김일곤 사건입니다.